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KNN을 통해서 암 진단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스텝별로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에 대한 소개인데요. 위스콘신 대학,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기증한 데이터를 쓸 겁니다. 전체 사례의 개수는 569개이고요. 이 데이터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표시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요 UCI라는 미국 대학, 이 대학에서 UC 어바인 대학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암 관련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스콘신 대학에서 제공한 암과 관련된 데이터는 모두 32개의 변수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ID 변수는 환자를 식별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다이어그노시스, 우리말로 하면 진단이란 뜻이죠. 진단. 이 다이어그노시스는 종속 변수, 혹은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클래스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다이어그노시스는 두 개의 결과값을 갖고 있고 하나는 B로 표시되는데 이것은 버나인의 약자로 양성입니다. 양성. 그러니까 어떤 암과 관련된 종양 같은 거, 세포 같은 것들을 검사했는데 이것이 양성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악성이죠. 악성이 되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악성이라고 진단된 것은 M이라고 표시를 했고 이건 멀리그넌트의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 ID와 다이어그노시스를 빼면 나머지 30개의 변수가 남게 되는데 30개의 변수는 독립변수 혹은 피처라고도 하죠. 머신러닝에선 이 30개의 변수는 세포 핵과 관련된 10개의 특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반지름이다, 둘레다 이런 어떤 물리적인 특징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한 평균값, 표준오차, 최대값 이런 데이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우리가 암 진단과 관련된 KNN 머신러닝 실습을 진행할 텐데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몇 가지 전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본 데이터는 cancer.csv 형식의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것을 불러와서 cancer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탐색적으로 한번 살펴볼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은 str 함수와 summary 함수였었죠. 그래서 변수의 척도가 무엇인지, 결특치나 혹은 측정 범위, 평균, 최소 최대값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략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전처리는 뭐냐면 클래스 변수의 척도가 지금은 계량형으로 되어 있을 텐데 범주형 척도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클래스 변수의 척도가 만약에 측정값이 수치이고 계량형 척도로 되어 있다면 KNN이 아니라 로짓이 실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문자형 척도로 버나인이나 멀리그넌트로 되어 있다면 계량형 척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클래스 변수, 종속 변수, 여기서는 다이어그노시스가 되겠죠. 이것의 척도를 범주형 척도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KNN 이 함수를 돌릴 때 불필요한 변수가 있겠죠. 바로 ID 변수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ID 변수는 우리가 제거를 해줄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30개의 독립변수 혹은 피처에 대해서 표준화를 해줄 거예요. 우리가 표준화할 때 어떤 함수를 쓰냐면 스케일 함수를 쓰겠죠. 예. 그래서 표준화한 캔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30개의 피처를 표준화해서 다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만들 텐데 그것을 캔서 언더바 G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다이어고노시스 변수를 넣게 되면 캔서 언더바 G에는 다이어고노시스라는 클래스 변수 1개와 id는 없어진 상태에서 30개의 피처들이 표준화된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전처리가 스텝 1에서 진행이 되고 스텝 2에서는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전체 데이터셋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머신러닝 설명드릴 때 머신러닝이 전통적인 데이터 마이닝과 다른 점은 트레인 과정, 학습 혹은 훈련 과정과 테스트 과정, 시험 혹은 검증 과정이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먼저 학습 혹은 훈련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우리가 만들고 그렇게 만든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넣어가지고 이 모델이 정말로 성능이 좋은 것인지를 검증,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모델이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예측을 하겠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환자에 대해서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세포의 특성을 봤을 때 이 환자의 이 세포가 악성이냐 양성이냐라고 예측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만든 KNN 모델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캔서 언더바 G라는 우리가 분석에 쓸 표준화된 이 데이터를 쓸 텐데 이것을 7대3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N은 569라고 했었고 지금 어떤 케이스도 우리가 제거하거나 분실되거나 소실되지 않았다면 569개의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7대3이면 약 400대 169 정도의 비율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이게 꼭 400대 169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400대 169가 될 수도 있고 399대 17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비슷하게 이쪽이 0.7의 비율, 이쪽이 0.3의 비율로 전체 케이스를 양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70% 비율, 전체 569개의 케이스를 70% 비율로 쪼갠 것, 이게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이 될 거고 이것을 우리는 캔서 언더바 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할 겁니다. 이게 트레인 데이터 셋, 형식적으로는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같은 맥락에서 30% 비율로 우리가 569개의 케이스를 나누게 되는데 그 30% 비율로 나눠진 조금 작은 규모의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캔서 언더바 테스트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캔서 언더바 Z를 7대3의 비율로 트레인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일단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랜덤하게 임의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샘플 함수를 쓸 겁니다. 샘플 함수를 써서 객체를 만들 거고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 거고 그것의 이름을 ind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ind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캔서 언더바 트레인 데이터셋과 캔서 언더바 테스트 데이터셋 두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샘플 함수는 굉장히 랜덤한 결과를 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샘플 함수 실행 결과가 할 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함수를 쓸 때는 만약 결과를
고정시키고 싶다라고 할 땐 set.seed 함수를 썼었죠. 그래서 set.seed 함수를 먼저 실행하고 나서 샘플 함수를 써서 그 결과를 ind라는 오브젝트에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기본 형식은 샘플 함수를 쓰고 추출 대상을 입력하고 추출 개수를 입력하고 replace equal f_t인데 이건 뭐냐면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입니다. 그래서 f를 하면 비복원 추출, t를 하면 복원 추출이 되겠죠. probe equal c 컴바인 함수 p1, p2, p3 점점점 이건 뭐냐면 추출 대상별로 이러한 비율로 추출을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추출 대상이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숫자 1, 2, 3 중에서 우리가 추출을 하는 겁니다. 자, 추출 개수를 10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복원 추출해야 되겠습니까? 비복원 추출해야 되겠습니까? 숫자가 1, 2, 3인데 비복원 추출하면은 10번 추출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복원 추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replace equal t를 입력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값을 요 p1, p2, p3 세 개밖에 없죠? 1, 2, 3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p1, p2, p3를 예를 들면 0.5, 0.3, 0.2의 비율로 추출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1은 5번, 2는 3번, 3은 2번 정도가 추출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합은 당연히 합은 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2개의 집단으로만 구분하잖아요. 2개의 집단. 그래서 숫자 2, 추출 대상은 2가 될 거고요. 몇 번 추출해야 되겠습니까? 569번 추출할 거예요. 569번. 이 569는 캔서 언더바 G에 있는 케이스의 개수와 똑같죠. 그래서 복원 추출을 해야 될 거고 확률은 0.7과 0.3의 비율로. 즉 숫자 1은 0.7의 비율로 숫자 2는 0.3의 비율로 추출한 결과를 싹 다 ind라는 새로운 객체에 저장하면 그럼 ind를 실행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ind는 뭐 예를 들면 ind는 결국 569개의 열 벡터가 될 건데 열 벡터가 될 텐데 뭐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2, 네 번째는 1 이렇게 해서 569개의 값들을 갖게 되고 1은 계략적으로 0.7, 2는 계략적으로 0.3의 비중을 띠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 ind를 이용해서 캔서 언더바 G를 나눠서 캔서 언더바 트레인 데이터셋과 캔서 언더바 테스트 데이터셋 두 가지로 구분하겠다.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그렇게 나누고 나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검토를 할 거냐면 세 가지 데이터셋이 있어요. 캔서 언더바 G가 있고 캔서 언더바 트레인이 있고 새로 만들어졌죠. 캔서 언더바 테스트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이 있는데 세 가지 데이터셋에서 악성 다이아고노시스가 악성 M인 M으로 측정된 이 비율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캔서 언더바 G 원래 전체 데이터셋에서는 M으로 측정된 비율이 0.4고 4인데 캔서 언더바 트레인에서는 이게 0.3이고 캔서 언더바 테스트에서는 이게 0.6이다. 그러면 이 비율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멀리그넌트 악성 비율이 40% 정도인데 유독 캔서 언더바 트레인 데이터셋에서만 이것이 너무 적게 나온 것이죠. 반대로 캔서 언더바 테스트에서는 이 비율이 60%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임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인 데이터셋에는
실제 이 악성 종양을, 악성 암세포를 갖고 있는 이 환자 비율이 적게 반영이 된 거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게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데이터셋이 구분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샘플 함수를 다시 실행하셔야 돼요. 다시 실행해서 반복적으로 실행해서 언제까지 요 세 가지 데이터셋에서의 악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물론 이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0.4 예를 들면 0.4, 0.38, 0.44 이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비슷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좀 주관적이지만 확연하게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 0.1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지 않으면 다시 캔서 언더바 트레인과 캔서 언더바 테스트를 다시 만드셔야 돼요. 자, 스텝 3는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트레인 캔서 언더바 트레인이라는 데이터셋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훈련, 트레인을 할 거예요. 학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먼저 선행 작업을 해야 되는데 expand.gri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k 값의 범위를 3에서 10까지, 그러니까 3, 4, 5, 6, 7, 8, 9, 10 이렇게 8개로 정해 놓는데 여기서의 k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k, n, n 할 때 k계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그 k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을 3개로 하는 게 적합할지 4개로 하는 게 적합할지 5개로 하는 게 적합할지 점점점 10개까지 그 최적의 k값, 최적의 이웃의 개수를 우리가 구해내기 위해서 후보군을 3에서 10까지로 정해준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군집 분석에서 최적의 군집 개수 구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때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민 값 얼마, 맥스 값 얼마 이렇게 지정해 줬는데 여기서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가장 근접한 이웃의 개수, 최적의 이웃의 개수는 k값은 3에서 10까지의 후보군을 우리가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렛 패키지에 있는 트레인 컨트롤 함수를 쓸 건데 트레인 컨트롤은 그냥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훈련을 통제한다라는 거죠. 즉 학습 방법을 정의해주는 함수예요.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거냐라는 거죠. KNN을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거냐에 있어서 먼저 학습 방법을 정해 놓을 텐데 repeated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우리가 학습 방법으로 채택할 겁니다. 그러면 대개 k가 10인데 요때의 k는 KNN 할 때 k가 아니에요. 여기 k-fold 할 때 이 k입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말로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반복된 k계의 어떤 fold는 이게 접는 거죠. k-fold 크로스 교차 밸리데이션 검증 반복적인 k-fold 교차 검증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k를 10개로 한다는 건 뭐냐면 오른쪽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걸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 접혀있는 게, fold, 접혀있는 게 10개죠. 이 의미입니다. 만약에 K를 5로 하면 접혀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일반적으로 K-fold 할 때 K를 10으로 정합니다. 이건 뭐 꼭 10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repeated tenfold cross validation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을 시켜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림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카렛 패키지에 있는 트레인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최적의 K값 3인지 4인지 5인지 점점점 10인지 3부터 10까지 8개의 후보군 중에서 최적의 K값은 얼마인지, 이때 K는 당연히 KNN 할 때의 K겠죠. 그걸 구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역시 트레인 함수를 쓰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set.seed 함수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트레인 함수를 실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트레인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변수를 설정하는데, 변수의 설정은 클래스 변수를 지정하고 물결 점 이렇게 하면 클래스 변수를, 예를 들면 여기서는 다이어고너시스가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고너시스를 클래스 변수로 하고 나머지를 모두 피처로 하는 그러한 머신러닝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점을 찍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쉼표하고 데이터는 캔서 언더바 트레인이 되겠죠. 우리가 훈련 데이터셋을 가지고 지금 최적의 K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방법은 KNN 방법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정해놓은 요 train control 함수를 써서 정해놓은 요 학습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repeated tenfold CV, cross validation, 이 방법을 쓰겠다라는 거고, 여기서의 K의 범위 K는 요거 expand grid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3부터 1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캔서 언더바 트레인이라는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이어고너시스를 클래스 변수로 나머지는 피처로 놓고 KNN을 실행하는데, 최적의 K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 repeated tenfold cross validation으로 최적의 K 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그리고 반복의 수가 있어요. 반복을 뭐 5회 반복해라. 마지막에 이렇게 지정해 주는데요. 반복의 수. 자, 그러면 이걸 설명드릴게요. 그림을 가지고.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10번을 접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캔서 언더바 트레인에는 케이스 개수가 한 40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거 하나가 10개로 나누면 하나하나의 폴드가 40개씩의 케이스를 갖고 있겠죠? 균등하게. 그죠? 그러니까 캔서 언더바 트레인 데이터셋에 있는 케이스를 10개로 쪼개서 균등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폴드를 여기 테스트 폴드로 지정하고 나머지 9개 폴드를 트레인 폴드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트레인 폴드에 대해서 트레인 폴드에 대해서 KNN 방법으로 돌리는 거예요. KNN 방법으로 돌려서 모형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형을 KNN 모형을 요 테스트 폴드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모형인지, 잘 만들어졌는지,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지표가 accuracy라는 것과 kappa라는 거예요. accuracy는 우리가 로짓 회귀 분석에서 배웠던 히트 레이셔 할 때 우리가 이미 다뤘었죠. 정확도. 원래 멀리그넌트인데 실제 예측을 얼마나 멀리그넌트로 정확하게 했는지, 원래 버나인인데 실제 예측도 얼마나 정확하게 버나인으로 했는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액큐러시를 구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가 뭐냐면 카파 값이라는 걸 구할 텐데, 이건 바로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액큐러시는 당연히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카파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근데 어쨌건 액큐러시든 카파든 1에 가까울수록 이 모형이 정확도가, 혹은 모형의 어떤 설명력이, 혹은 모형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첫 번째 폴드를 테스트 폴드로 했고 나머지를 트레인 폴드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9개의 트레인 폴드 이것에 대해서 KNN 모델을 만들고 이 KNN을 만든 다음에 이 KNN 모델을 테스트 폴드에 적용해서 애큐러시 값과 카파 값을 구했어요. 자, 두 번째 실험에서는 두 번째 폴드를 테스트 폴드로 하고 나머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그리고 10번째까지 이 나머지 9개를 트레인 폴드로 잡아가지고 요 9개의 트레인 폴드를 통해서 만든 KNN을 가지고 이번엔 두 번째 테스트 폴드에 적용해서 애큐러시와 카파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테스트 폴드는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점점점점 9번째, 10번째까지 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10번째 실험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0번째 폴드를 테스트 폴드로 넣고 나머지 1번부터 9번을 트레인 폴드로 넣고 이 트레인 폴드를 통해서 만든 KNN 모델을 10번째 테스트 폴드에 적용해서 애큐러시와 카파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번 다 돌면 애큐러시와 카파가 몇 개 만들어져요? 10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몇 번 반복하래요? 5회 반복하래요. 그러면 이게 5회 반복하면 50회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을. 그럼 50회 실험을 하면 애큐러시와 카파 쌍이 50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50개가 만들어지면 그것들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해서 평균을 비교할 텐데, 자, 이런 과정을 여기 최적의 K 값이라는 거는 KNN 할 때의 K입니다. 그러면 K가 3일 때도 이런 과정을 겪을 거고 K가 4일 때도 K가 10일 때까지, 그러니까 K가 3일 때 50번 돌려서 애큐러시 카파의 평균값 구하고 K가 4일 때 50번 해서 애큐러시 카파 평균값 구하고 K가 10일 때까지 또 50번을 돌려서 애큐러시와 카파의 평균값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애큐러시와 카파의 평균이 제일 큰 K를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최적의 K가 된다. 예를 들면 K가 7일 때 그 이웃한 사례 개수를 7로 했을 때 그때 애큐러시와 카파의 평균이 제일 높다. 그러면 우리는 K가 7인 KNN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말로 설명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실습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Repeated K-fold Cross Validation이라는 게 이런 식의 과정이다. 예. 크로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첫 번째 폴드를 테스트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9번째, 10번까지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크로스 체크한다 그러죠. 우리가 크로스 체크 바꿔가면서 확인을 하는 거고 이 과정을 5번이나 반복을 하겠다. 물론 10번 반복하면 좋겠고 K의 범위를 3에서 더 넓혀 20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10번을 여기서 반복하고 K의 후보군을 이렇게 18개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돌아가기 때문에 컴퓨팅 이 능력이 좋은 컴퓨터가 아니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지금은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569개고 트레인 데이터셋의 케이스는 한 400여 개 될 텐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케이스가 많고 변수가 많고 이런 빅데이터에서 K값 후보군 범위를 넓히고 반복의 수 넓히면 이 컴퓨팅 기술이 좋지 않으면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서 오랜 시간 컴퓨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정해줘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K의 후보군 범위를 어떻게 한다 이런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케이스 개수가 트레인 데이터셋이 4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개 정도면 적절하지 않겠냐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적의 K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VAR info, 이거는 Variable Importance의 어떻게 보면 약자의 합성어인데 요걸 이용하면 여러 개의 피처 중에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 간의 중요도, 어떤 독립변수, 어떤 피처가 중요한 것이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큐러시와 카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 성능 측정 지표들을 설명드리고 각각의 특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이쪽은 실제, 이쪽은 예측입니다. 이게 반대로 가도 상관없어요. 해석만 그게 맞게 하면 되죠. 실제 파저티브인데 파저티브로 예측하면 트루 파저티브 약자 TP라고 해요. 실제 파저티브를 네거티브로 예측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false 네거티브, 네거티브로 잘못 예측했다. 실제 네거티브인데 파저티브로 예측하면 잘못 예측한 거죠. false 파저티브, 파저티브로 잘못 예측했다. 네거티브는 true죠. true, 네거티브, TN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 영역들을 우리가 명명하는 걸 TP, FN, FP, TN 이렇게 명명하면 accuracy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파저티브를 원래 네거티브를 정확히 예측한 비율이죠. 그러면 true인 거 TP하고 TN이 분자해야 되고 나머지 전체가 분모에 와서 accuracy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확도 혹은 일치도라고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하다. 이게 로짓 회귀 분석에선 히트 레이셔였다. 그 다음 카파가 있어요. 카파. 자, 카파는 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위에서 구한 애큐러시 빼기 P2를 분자로 하고 1 빼기 P2를 분모로 해요. 근데 P2가 뭐냐면 기대 정확도예요. 기대. 여기서 2는 기대, expectation이겠죠. 기대 정확도.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위에서 애큐러시도 정확도라고 했고 P2도 정확도니까 P2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P2의 정의는 파저티브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파저티브인 확률 혹은 네거티브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네거티브인 확률이에요. 그럼 보세요. 전체 중에 파저티브로 예측한 건 얼마나 됩니까? 여기 TP하고 FP죠. 그래서 전체 토탈은 요거 4개를 다 더한 거죠. 토탈 분의 TP 플러스 FP가 요걸 전체로 나눠준 게 P로 예측한 비율이에요. 근데 실제로 P 확률은 어떤 거예요? TP 더하기 FN이죠. 요거하고 요걸 더한 게 실제로 파저티브는 개수고 비율로 따지면 전체 토탈 분의 TP 더하기 FN이 돼요. 실제로 파저티브인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저티브로 예측했고 실제로 파저티브다 그러면 AND니까 곱하기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혹은은 우리가 합집합할 때도 혹은 그러면 더하죠. 그래서 더하기로 연결되는데 같은 식으로 네거티브로 예측했는데 실제 네거티브 확률. 그러면 네거티브로 예측한 확률 곱하기 실제 네거티브 확률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분의 네거티브로 예측한 비율은 FN 플러스 TN이 되고 실제 네거티브인 개수는 FP 플러스 TN이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분자에 위치하게 되고 토탈로 나눠주면 각각 N으로 예측한, 네거티브로 예측한 확률, 실제로 네거티브 확률이 되고 그거를 곱해서 더해주면 기대 정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대 정확도라는 정의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카파와 애큐러시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애큐러시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카파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바로 볼 텐데 애큐러시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카파 값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고
에큐러시가 0에서 1 사이 값이지만 카파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을 갖게 되고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하다는 건 역시 에큐러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카파 값이 0.6에서 0.8 정도면 굿, 0.8보다 크면 매우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파의 특성에 대해서 볼 텐데, 카파가 왜 우리가 함께 에큐러시와 함께 살펴봐야 되는지를 극단적이지만 어떤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3개의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계산을 해보면 에큐러시가 0.93이 나와요. 공식에 따라서 카파를 계산해보면 0.86이 나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에큐러시가 0.93이 나옵니다. 카파는 0이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에큐러시는 0.93으로 동일하죠. 0.93으로 동일한데 카파는 0.86과 0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에큐러시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카파 값이 굉장히 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자, 케이스 1과 케이스 2의 차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n은 200개예요. 그죠? 200개. 근데 케이스 1에 비해서 케이스 2는 200개 중에 이쪽 파저티브 쪽으로 좀 쏠려 있죠. 실제 파저티브인 게 186개니까 93%가 실제로 파저티브고 실제로 네거티브인 건 1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개 중에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는 거예요. 네,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2처럼 실제 파저티브 확률이 높죠. 지금 200개 중에 186개니까 0.93으로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 이거는 파저티브 확률이 0.9가 높도록 0.9가 넘을 정도 높아.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몰빵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예측을 P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예측을 나는 200개 전부 파저티브로 했어. 자,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올바른 방법일까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예, 그냥 파저티브가 높으니까 예측할 때 전부 다 파저티브로 예측했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큐러시가 0.93으로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예측하는 방법보다 실제 모형이 우수한지를 평가하려면 카파 값을 함께 봐야 돼요. 함께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 2와 케이스 3를 비교해 봅시다. 자, 케이스 3도 어때요? 케이스 3는 실제로 파저티브인 건 186개고 실제 네거티브인 게 14개로 케이스 2나 케이스 3나 실제 파저티브, 실제 네거티브 비율은 똑같습니다. 0.93, 0.07. 그런데 케이스 3에서는 186개를 파저티브로 예측했고 14개를 네거티브로 예측했다. 그래서 에큐러시를 보면 0.98이 나왔어요. 그러면 케이스 2와 케이스 3 보면 에큐러시는 0.93, 0.98로 물론 케이스 3가 크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에큐러시는 0.93, 0.98 비슷한데 카파는 0.000에서 0.846으로 카파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케이스 모두 파저티브인 비율이 0.93으로 동일하게 높은데 에큐러시는 비슷하지만 카파 값에서 큰 차이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케이스 2에서는 극단적으로 전부 200개를 파저티브라고 몰아서 예측했는데 케이스 3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파저티브가 빈도가 낮습니까? 네거티브가 낮습니까? 네거티브가 14개로 낮죠. 이 빈도가 낮은 것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때요? 14개가 실제로 14개가 네거티브인데 12개는 지금 네거티브라고 맞춘 거죠. 예. 그렇죠? 여기서는 0개였어요. 0개. 근데 14개 중에 하나도 못 맞췄는데 14개 중에 12개를 정확하게 맞췄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비율이 높을 경우, 한쪽 비율은 파저티브인 비율은 0.93, 한쪽 네거티브인 비율은 0.07, 이렇게 두 개의 결과값에 대해서 한쪽으로 좀 쏠려있는, 비율값이 쏠려있는 경우,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빈도수가 낮은 쪽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카파 값을 높이는 게 전체적으로 예측이 잘 됐다,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큐러시와 카파 값은 같이 보셔야 되고 두 개 값이 모두 1에 가깝게 커질수록 성능이 좋다. 머신러닝 이 모델의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성능 지표로 프리시전, 센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이 세 가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정밀도, 민감도, 특이도라고 해요. 자, 정밀도는 뭐냐면 파저티브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파저티브인 비율이에요. 그럼 파저티브로 예측한 게 여기 보면 몇 개입니까? TP 플러스 FP죠. 그 중에 실제로 파저티브인 건 TP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카레 패키지에서는 포스 프리드 밸류라는 측정 지표가 프리시전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현실에서 이게 프리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암 진단에서의 오진, 잘못된 진단을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저티브라는 건 뭐예요? 실제 파저티브라는 게 이게 여기서는 암 환자라고 합시다. 암 환자. 암 환자로 파저티브라고 한다면 암 환자예요. 당신은 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암 환자인 비율이 이게 프리시전이죠. 근데 암 환자인데 암 환자가 아니라고 오진하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적절한 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당신 암 아니에요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 생명에 건강에 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프리시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민감도라는 게 있는데 민감도는 실제 파저티브 중에서 실제 파저티브는 뭐예요? TP 더하기 FN이죠. 그래서 이게 분모에 와요. 파저티브로 예측된 비율은 TP 이거죠. 개수가. 그래서 분자에 오게 돼서 이 비율이 민감도라고 하고 민감도는 다른 말로 리콜, 재현율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건 현실에서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이 전염병에서 중요하겠죠. 실제로 이 사람이 확진자인데 확진이라고 예측한 비율이 민감도가 돼요. 확진자인데 확진이라고 예측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 확진이 아니구나 막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진자가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전염병에서 확진자 선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데이터나 어떤 뭐랄까요? 분석의 내용 이런 것들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지표들을 보는 게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스페시피시티, 특이도는 센서티비티와 달리 반대죠. 실제 네거티브 중에서 실제 네거티브는 여기 있죠. FP 더하기 TN. 그 중에서 네거티브로 예측된 비율 TN을 또 FP 플러스 TN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위에 설명드린 민감도나 정밀도와 같이 어떤 특성 경우에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살펴봤던 정밀도나 센서티비티, 프리시전과 센서티비티, 민감도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자, 보세요. 요
요 경우 지금 앞에서는 여기가 실제, 여기가 예측인데 지금 실제하고 예측의 위치가 바뀌었지만 프리시전은 왜 1이 나왔냐면 요거 더하기 요거 10 더하기 0 분의 요거 10이에요. 1이 나왔어요. 근데 에큐러시는 뭐예요? 요거가 분자유니까 20 나누기 100이니까 0.2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센서티비티는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10 더하기 0분의 요거 10이에요. 센서티비티가 1이에요. 근데 에큐러시는 요게 분자요고 전체 100기 분모여니까 0.2예요. 자,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왼쪽 케이스는 프리시전은 최대값 1을 보이고 있지만 에큐러시는 굉장히 낮고 오른쪽의 극단적 케이스는 센서티비티가 최대값 1을 갖고 있지만 에큐러시는 굉장히 낮아요. 따라서 프리시전과 에큐러시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카파를 설명할 때 에큐러시 자체가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리시전과 센서티비티 자체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큐러시 카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이 4개의 지표가 모두 높은 모형이 적합한데 특히 뭐 암 환자 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확진자, 감염병 확진자 진단 같이 특정 상황에 맞게 우리가 특성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스텝 3까지 하고 성능 지표들을 살펴보느라고 잠깐 옆으로 나가서 설명했는데 다시 네 번째 스텝으로 돌아옵시다. 자, 네 번째 스텝에서는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 캔서 언더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캔서 언더바 테스트 요 데이터셋, 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성능을 평가할 거예요. 성능을 평가. 그러면 내장 함수인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해서 앞서 스텝 3에서 트레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KNN 모델을 여기에다가 어디에다가 캔서 언더바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는 이제 예측된 결과예요. 그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컨퓨전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큐러시와 카파 값을 도출할 겁니다. 그래서 스텝 3 트레인 데이터셋을 통해서 구한 에큐러시와 카파 값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스텝 3에서는 최적의 K값, KNN 할 때 그 K, 최적의 K값에 근거한 에큐러시와 카파 값이 나올 텐데 이 값과 스텝 4에서 나온 에큐러시 카파 값을 서로 비교해요. 그래서 요거를 A3, K3, 그다음에 스텝 4에서를 에큐러시 4, 카파 4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A3가 A4보다 조금 높고 K3가 K4보다 조금 높은 경우는 용인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A3하고 A4의 차이가 좀 크거나 K3하고 K4의 차이가 좀 크면 그러면 우리는 과대적합, 오버피팅 문제를 의심하게 돼요. 자, 아래 그림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X하고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렇게 일직선을 싹 구분하면 동그라미인데 X로 구분된 오분류가 있고 X인데 동그라미로 오분류된 것들이 비교적 많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언더피팅,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과소적합. 자, 제일 오른쪽에 보면 X하고 동그라미를 너무 잘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곡선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자, 요걸 가지고 다른 데이터셋을 구분하면 오히려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거는 과대적합, 오버피팅이라고 해요. 적절한 피팅은 뭐냐면 이와 같이 적절하게
한두 개 정도는 오분류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 이렇게 막 복잡한 걸 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동그라미와 X를 구분하려고 하면 그땐 오히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데이터셋, 요 데이터셋에서는 정확도나 카파가, 애큐러시나 카파가 높은데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애큐러시 카파가 굉장히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건 과대적합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대적합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스텝 3에서 구한 애큐러시와 스텝 4에서 구한 애큐러시가 차이가 크거나 스텝 3에서 구한 카파와 스텝 4에서 구한 카파 간의 차이가 크면 과대적합이 발생했다. 이건 엄격한 기준은 없어요. 뭐 차이가 0.1이면 큰 거고 0.05면 작은 거고 이런 기준은 없고, 뭐 어쨌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0.1 정도 차이가 나면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큐러시나 카파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면 과대적합이 발생했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고, 이 말은 현재 우리가 만든 KNN 모델은 텐서 언더바 트레인이라는 훈련용, 학습용 데이터셋에만 잘 들어맞는 것이지 테스트 데이터셋이나 또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 예측할 때는 적합한 모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현재의 트레인 데이터셋에만 특화된, 전용화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범용적인 모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하면 스텝 5에서 성능을 개선해야 됩니다. 성능을 개선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과대적합 문제를 좀 해소해서 이와 같은 appropriate fitting이 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피팅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을 좀 바꿔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습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스텝 3에서 애큐러시나 카파 값을 보는 건 애큐러시와 카파 값이 가장 큰 K를 최적의 K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큐러시와 카파를 보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너무 그렇게 선택된 애큐러시와 카파의 최대값이 그렇게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 0.6, 0.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과소적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0.9를 넘어가고 0.8을 넘어가면 적절하게 우리가 피팅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과대적합인지 아닌지는 스텝 4에서 구한 애큐러시 카파와 서로 비교해서 차이가 상대적으로 커지면 과대적합, 즉 현재 만들어진 KNN 모델은 트레인 데이터셋이라는 특정한 데이터셋에만 잘 들어맞는 것이지 테스트 데이터셋이나 다른 데이터셋에는 잘 들어맞기가 어렵다. 이게 오버피팅, 과대적합 문제고, 이 문제는 스텝 5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대 과소적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걸 위해서 편향, 바이어스라는 개념과 편차, 베리언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 각각은 과소적합, 과대적합과 관련된 용어가 됩니다. 자, 편향은 뭐냐면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모델, KNN 모델의 오류예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스텝 3에서 구한 애큐러시 값이 있죠. 그 애큐러시 값을 1에서 빼준 값이 편향이 돼요. 그럼 편향이 크다는 건 뭐예요? 애큐러시가 작다는 얘기죠. 애큐러시가 작다, 편향이 크다, 똑같은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과소적합이 발생했다. 현재 KNN 모델이 주어진 트레인 데이터셋에 적합한 모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혹은 과대적합을 의식해서 너무 하다 보니까 KNN 모델이 오히려 과소적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잘라보면 모형이 단순해서 라는 말이 있죠. 자, KNN 모델이든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든 모형을 너무 단순하게 한다?
피처 같은 것들 너무 적게 넣는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케이스가 너무 적다. 이런 것도 모형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가 너무 적거나 피처가 너무 적으면 모형이 단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모형의 복잡성과 단순성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됐었죠.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피처 혹은 케이스의 개수를 가지고 모형의 단순성, 복잡성을 얘기하는데 주로는 변수, 피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피처가 너무 적어서 모형이 너무 단순하면 그 경우에는 편향이 커져서 혹은 액큐러시가 작아져서 과소적합, 현재 만들어 놓은 KNN 모델이 혹은 머신러닝 모델이 트레인 데이터셋이라는 요 데이터셋에조차도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과소적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향은 과소적합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개념을 쓰는 거고 편차는 과대적합을 얘기할 때 이 용어를 씁니다. 자,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의 모델 오류의 차이, 오류의 차이지만 오류가 1빼기 액큐러시니까 액큐러시의 차이죠. 혹은 카파의 차이죠. 자,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셋에 기반한 모델, 이때의 액큐러시 카파와 테스트 데이터 셋에 기반해서 구한 KNN 모델을 적용해서 구한 액큐러시와 카파 값의 차이. 요 차이가 바로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편차가 크다는 건 뭐예요? 트레인 데이터 셋에서 구한 액큐러시로 본다면 스텝 3에서 구한 A3와 편차 크다는 얘기는 A4가 이걸 뺐을 때 이 값이 제법 크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게 편차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도의 차이든 오류의 차이든 오류는 세 번째 스텝 3에서 나온 오류와 네 번째에서 구한 오류가 너무 이건 마이너스로 작아지겠네. 오류 4에서 3을 빼야겠네요. 그죠? 4에서 3을 뺐을 때 이게 커진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건 KNN 모델을 트레인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구한 액큐러시와 혹은 오류와 이 동일한 KNN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구한 액큐러시 혹은 오류가 있다면 양자 간의 차이가 크면 그 차이가 편차고 편차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차가 커지면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해요. 이건 뭐예요? 편차가 커졌다는 얘기는 두 경우에 액큐레이시의 차이가 크다, 오류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편차가 커졌다는 얘기는 현재 만들어진 KNN 모델 혹은 머신러닝 모델이 트레인 데이터셋은 잘 부합하지만 테스트 데이터셋은 부합하지 않는 범용성 혹은 제너럴리티, 일반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앞서서 과소적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형을 복잡하게 할 수 있어요. 피처를 막 늘려요. 모형을 복잡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형을 복잡하게 하면 과소적합 문제는 줄어요. 혹은 편향은 줄 수 있지만 반대로 편향이 너무 커져서 이번엔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수평축은 모델의 복잡성이에요. 피처를 얼마나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쪽으로 할수록 모형이 복잡한 겁니다. 피처를 많이 해서 모형이 복잡해지면 트레이닝 에러. 이건 작아져요. 이 트레이닝 에러가 바로 편향이에요, 편향. 이게 편향. 편향은 작아져요. 근데 모형을 너무 단순하게 하면 어때요? 트레이닝 에러가 쭉 커지죠? 이게 수직축의 에러인데. 그러면 편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지점에서 나눠서 보면 모델을 너무 단순하게 하면 언더피팅, 과소적합이 돼요. 편향이 커지는. 모델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편향은 작아지지만 오버피팅이 발생해요. 자, 오버피팅이 발생하면 어때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낸 KNN 모델이든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다른 데이터셋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에러가 커지는 거예요. 에러. 혹은 편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버피팅이 발생하면 하이 베리언스, 하이 편차, 높은 편차가 발생한다는 의미고, 언더피팅, 과소 적합이 발생하면 하이 바이어스, 편향이 커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능을 스텝 5에서 계산할 텐데,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다양한 성능 개선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은 행을, 새로운 케이스를 가지고 측정을 더할 수도 있겠죠. 기존 케이스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 측정 값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시간, 비용이 많이 들 거고 효과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장 어때요? 효과는 좋지만 비용과 난이도가 높은 게 변수를 새롭게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n이 현재 569개고 피처가 30개인데 5개 피처를 추가해가지고 이 569개 케이스에 대해서 새롭게 측정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면 상관없지만 새롭게 측정한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효과는 높지만. 그죠? 자, 그리고 행을 추가한 새로운 케이스, 뭐 570번, 571번 등등등, 뭐 n을 추가로 100개를 더 늘린다. 이것도 역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했는데 또 다른 선택지는 파생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파생 변수는 우리가 기존 변수를 가지고 만드는 변수죠. 이게 파생 변수죠. 그래서 파생 변수를 만드는 거는 비용과 난이도는 낮출 수 있고 효과도 적절하게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추천할 수 있고, 클래스 균형 맞추는 건 아까 우리가 스텝 2에서 캔스 언더바 G하고 캔스 언더바 트레인, 캔스 언더바 테스트 간의 멀리그넌트, M의 비율을 봤었잖아요. 그게 약간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 균형을 다시 맞추는 과정을 스텝 2로 들어가서 한 다음에 다시 스텝 3, 4를 밟아 나가면 됩니다. 이건 비용이나 난이도는 낮고 그러나 효과가 높지도 않습니다. 방법론을 변경한 거, KNN을 했는데 뭐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한다든지 로짓 회귀 분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론 자체를 변경하는 것, 이것도 효과는 높지만 난이도가 역시 그에 상응해서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는 거고, 이게 이제 뭐 최근에는 정말 뭐 부스팅이나 여러 가지 뭐 배깅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능, 애큐러시나 카파를 높이기 위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캐글 같은 경진대에서 나와서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이 쓰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방법들은 이런 건데 우리가 해볼 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해 줄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해 줄 텐데 하이퍼 파라미터 변경하는 거는 비용도 낮고 난이도도 높지 않아요. 근데 효과도 그럭저럭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해 줄 텐데 조금 확장해서 함수 자체를 변경해 줄 겁니다. 그래서 KNN 패키지가 아니라 KKNN 패키지에 있는 train.kknn이라는 이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가까운 사례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 해당 사례가 있고 이렇게 사례들이 K가 5개라면 요게 가깝고 요게 가깝고 요게 가깝고 그래서 1, 2, 3, 4, 5 이런 순서대로 요 네모 케이스에 대해서 거리가 가깝다, 짧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케이스 이 순서대로 조금 더 KNN을 할 때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가중치를. 그래서 요렇게 가까운 것도 똑같고
이렇게 가까운 것도 똑같은 게 아니라 거리가 짧으니까 1이 4보다 네모와 더 가까우니까 요 케이스와 더 유사하다라는 가중치를 조금 더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KK의 NN 패키지에 있는 train.kknn 함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Kmax라는 거는 우리 K를 앞서서 expand.grid 함수에서 K를 예를 들면 3에서 10까지 했었잖아요. 요걸 좀 더 범주를 넓혀서 최대값을 얼마로 주겠다. 뭐 최대값 Kmax를 20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K 범위를 넓혀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전부 파라미터를 또 변경하는 과정이죠. 거리 파라미터에서는 숫자 2를 입력할 때는 이건 뭐냐면 1은 맨하탄 디스턴스를 쓰세요. 2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쓰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널 이퀄 C라는 인자 파라미터가 있는데 요 C 안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했었죠. 가까운 케이스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그 가중치를 부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한 10가지 방법을 입력해 줄 겁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지정을 해 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리고 나서 기존보다 애큐러시나 카파가 개선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개선이 됐다면, 정말 성능이 개선이 됐다면 요 train.kknn 요 함수를 써서 만든 가중치를 부여한 KNN 모델, 이게 앞서 만든 모델보다 더 좋은 모델이고 요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해나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성능이 개선된 걸 전제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케이스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양성이냐 악성이냐에 대한 판단이 없는 그런 새로운 10개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데이터 값,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d가 있고 그다음에 피처 값들, 30개 변수에 대한 피처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id는 지워주고 이 30개의 피처 값들만 있을 때 그때 다이어고노시스를 예측을 버나인으로 할 거냐, 양성으로 할 거냐, 악성, 멀리그넌트로 할 거냐, 이렇게 예측을 할 겁니다. 우리가 로지드 회귀 분석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측에 이 만들어 놓은 KNN 모델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암 진단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KNN을 어떻게 하는지 스텝별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KNN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